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은 헌법의 발견 제7회이고요. 헌법 4조에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수 사람들에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통일은 남과 북이라는 서로 상대방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호적으로 서로 충돌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협의라든가 합의라든가 온갖 것들이 맞물려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이른바 레드 컴플렉스라 그러죠. 반공 혹은 반북 이데올로기 하에서 살아왔었고, 또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직접적인 탄압이라든가 억압, 이런 여러 가지 강제 조치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하는 경향까지도 많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큰 문제이기도 하죠. 먼저 헌법 내용을 보면은요, 헌법 4조에 통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4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뻔하고 하나만 하는 소리처럼 느껴지기 십상이에요. 먼저 통일을 지향한다. 그거 누가 모르냐? 그리고 그걸 누가 반대하냐 싶겠지만요, 현실은 아주 달랐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의 생각 안에서도요, 통일 그걸 왜 꼭 해야 돼?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되잖아. 1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지금 상태가 변함없이 그냥 큰 말썽 없이 유지되길 바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단 상황이.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사정을 보면은 분당에 따른 비용이라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매년 국방비 예산이요, 작년 올해 보면은 대략 50조 정도가 되거든요. 50조 원이면요, 코로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한 가구당 대략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할 때 10조 원이 좀 더 들거든요. 그것을 한 4번, 5번이나 지급할 수 있는 전국민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요, 군사 대국에 속하는 일본의 국방비 예산이 보통 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세대로 가면은 2026년에는 70조 원에 달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록적인 국방비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분담 비용이 생산적인 경제적인 분야로 투입되거나 아니면 복지 분야로 투입됐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은 엄청나겠죠. 또한 50만 명이라는 청년이 국방의 의무로 한 2년 정도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요, 상당한 부담이겠죠. 현실적으로 각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50만 명이라는 어떤 청년 인력이 그 자리에서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건 역시도 유형무형의 아주 커다란 비용 지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이 미치잖아요. 그 규모가 커졌을 때는요,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단 비용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사라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냥 뻔하거나 하나만 하는 소리를 넘어서서 당면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말하지만요,
뭐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이 어떤 민주적인 선거, 보통선거, 비밀선거 뭐 이런 것들을 포괄한다면은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거긴 하겠지만요. 조금 더 좁게 보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체제라는 점에서 보면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서로 다른 체제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규정에 의하면은 통일의 방향은 서로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인정한 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사실은 헌법조항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요. 이건 역시도 그거 누가 몰라? 당연히 평화적으로 갖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인데요. 현실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반대 주장과 또 반대 흐름들이 적지 않았었죠. 우리 역사에서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도요. 흡수통일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흡수통일의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군사적 통일이죠. 이건 직접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요. 평화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몰락에 따른 흡수통일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몰락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남이든 북이든 대혼란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뭐 눈에 뻔히 보이죠. 그런 대혼란이라는 점에서 평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래서 흡수통일은 평화적 통일과는 대조적인 개념에 속해요. 그래서 현실 우리 사회에서 흡수통일을 사고하거나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이 헌법 내용이 상당히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도 통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헌법 4조가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은 나아가서 전문은 그 방법, 방향 뭐 이런 문제까지도 일정하게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거는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 단결을 공고히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말은요.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도주의는 주로 어떤 것을 행할 때 적용되는 원칙인가요?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기아에 허덕이는 다른 나라를 원조할 때 인도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조와 관련된 것이 인도주의와 연관성이 많아요. 그런데 인도주의는 특징이 뭐냐면요. 일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호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아에 허덕이는 어떤 나라에게 식량 지원이나 의약품 지원을 할 때 우리가 너희한테 이만큼 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뭔가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건 인도주의가 아니죠. 거래죠. 경제적이든 군사 정치적이든 거래에 해당하는 거죠. 인도주의는 그런 쌍방의 상호적인 요소들을 오히려 배제하죠. 너희가 우리한테 어떤 것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도적으로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로부터 오는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뭐 내심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표명할 수는 없는 것 이것이 인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식량 지원이나 의약품 지원이나 홍수나 가뭄 때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 내에서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나 그런 입장을 가진 논객들이 주로 언급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만큼 준 만큼 북한도 그만큼 줘야지만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주장은 헌법이 정한 정신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선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식량 문제라든가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원칙, 그런 의미에서 상호적이지 않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동포애로서 민족 단결을 공고히 한다 그랬는데요. 동포애는 그럼 어떤 거에 적용이 될 것인가? 식량이나 의약품 원조는 인도주의라면은 경제 분야는 일방적인 인도주의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상호적인 이익을 전제로 해서 경제는 굴러가야지 정상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하나의 동포라는 점에서 어떤 타국과의 구별점을 둘 수 있는 영역이 경제적인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요. 상호 이익을 추구하되 일단 동포로서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상호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촉구하고 일정하게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들이 동포애로서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통일적 지향, 그 방법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엄격히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군사적인 분야는 현실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지 맞겠죠. 북은 계속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축을 한다? 현실적으로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엄격한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군사적 영역, 일정하게 동포애로서 배려할 수 있는 경제적 영역, 그리고 식량과 의약품처럼 인도적 조치, 일방적 조치가 필요로 드는 영역,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요. 우리 헌법 정신이 바로 이러한 점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의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방 이후, 분단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남과 북을 연결하고 뭔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그 첫 출발점은요, 1972년 우리에게 유명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는요,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접견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고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논의하는 것과 쌍방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합의사항이 3가지로 발표됩니다. 7.4 남북공동선언 내용을 보면은요, 외세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한다. 무력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통일한다. 3번째는 사상과 이념, 제도를 넘어 민족 단결을 이룬다. 흔히 이것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민족 통일, 평화 통일의 3대 기본 원칙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3대 기본 원칙은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중요한 어떤 통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죠. 물론 이 7.4 남북 공동성명 직후에 북이든 남이든 서로 평화라든가 아니면은 합의를 존중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대결로 치닫는 쪽으로 귀결이 돼요. 북은 북대로 개정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주석제도를 도입하고 또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쪽으로 사회적 변환을 꾀하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유신헌법의 강행을 통해서 초헌법적인 대통령 권한을 강제하는 독재체제를 수립을 하죠. 그런 점에서 서로 권위주의적 통치 기반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도 대결 양상이 더 극단으로 치닫는 쪽으로 귀결이 되긴 하지만 적어도 이때의 자주, 그 다음에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기본 원칙을 합의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요. 우리가 이후에 6.15 공동선언이라든가 중대한 주요 남북 간의 정상회담과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7.4 남북 공동성명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서로가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해 나아가는 시점에 1974년에 박정희는 평화통일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눈여겨볼 것은 있어요. 첫 번째로 평화정착을 위해서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주장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지금도 불가침 협정 얘기하면은 위험한 주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나라 권위주의 통치 독재 정부조차도 불가침 협정을 제안했던 거고요. 불가침 협정은 국제적 조약으로서 상당한 이렇게
효력이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통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로 통일한다는 것은요, 이념과 제도를 넘어서는 어떤 민족 단계를 이룬다는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북한 인구의 2배거든요. 당시나 지금이나. 근데 인구비례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건 흡수통일한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의 이념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죠. 당연히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 군사적 긴장은요, 날로 높아져 왔죠. 언제 어떤 충돌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져 왔고요. 1972년에서 불과 몇 년 지난 1976년에 판문점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도 휴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총격 사건들도 많았고요. 지난 20년 사이에 보면은 특히 서해, 우리가 흔히 NLL이라고 하죠. 해상 북방 한계선을 놓고 우발적인 충돌들이 많았습니다. 계획적 충돌들도 있었고요. 사실 북방 한계선, 해상 북방 한계선은 정정협정에 의해서 합의된 바가 없어요. 육지는 서로 상호간 합의에 의해 가지고 휴전선을 구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해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NLL이라고 부르는 북방 한계선은 사실상 미군과 한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언된 선이기 때문에 그 태생부터 분쟁과 분란의 소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충돌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비 경쟁도 지난 수십 년간 서로 빠르게 또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다고 봐야 됩니다. 군비 경쟁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칭 전력에 있어서의 군비 경쟁, 흔히 재래식 무기라 그러죠. 그것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파괴력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이미 남북 경쟁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방 예산이 남한과 북한이 수십 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군사 잡지죠.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곳에서는 한국을 7위, 북한을 30위 군사력으로 규정할 만큼 큰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군사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차이는 더 크죠. 국민 총소득의 차이만 하더라도 40배가 넘고요. 무역 규모는 150배에 이르잖아요. 인구도 물론 차이가 2배나 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칭 전력, 재래식 무기를 둘러싼 경쟁은 이젠 끝났다고 봐야죠. 문제가 되는 것은 비대칭 전력이고요. 비대칭 전력은 소규모의 무기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갖출 수 있어서 대칭적인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운 무기, 대표적인 게 핵이죠. 지난 20년 가까이 핵을 둘러싼 논란이 남북관계 또 북미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논쟁점이 되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점 때문이고요. 여기에 이제 핵이 탑재된 그 ICBM 실험까지 겹쳐지면서 군비 경쟁 또 긴장의 어떤 고도화 이런 것들이 연속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면요, 우리 의도와 무관하게요, 객관적인 상황은 더 이상 군사적 충돌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서로의 몰락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대규모 살상 무기를 서로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쟁은 선택할 수 없는 수단이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평화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통일을 지향하기 어렵고 일상적인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도 어려움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었죠.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어떤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부 아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도모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햇볕 정책이 유명했죠. 당시 6.15 남북 공동선언에 의하면요, 남북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합의를 도출합니다. 서로 사상과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한 이유에서 느슨한 어떤 연대적 연합체로서의 통일정부 구상을 밝힌 거고요.
그것은 사상과 제도, 이념 뭐 이것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중요한 것으로서 경제협력으로 민족경제를 발전시킨다라는 합의에 도달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사업이었고요. 개성공단 사업도 이때 합의된 것이 이제 추진된 거라고 보면은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요, 14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 충돌 방지 위해서 평화수역을 만드는 것, 또 정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 구축에 협력하는 것을 서로 합의했습니다. 계속적인 우발적인 서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해 일대를 공동 어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단 평화수역이 되겠죠. 충돌을 방지한다라는 합의를 이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그 충돌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죠. 나아가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이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그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권위주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후퇴를 거듭하게 되죠. 일단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2008년에 북한 초병에 의해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이렇게 총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이걸 놓고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요. 그리고 개성관광도 중단시킴으로써 사실상 햇볕 정책의 사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6년에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시키게 되죠. 이때는 핵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을 주요 근거로 들어서 폐쇄를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서로의 합의사항에 정치적 군사적인 긴장을 이유로 폐쇄하지 않는다라는 합의가 이미 조항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폐쇄였고 지금까지도 이 개성공단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난 수십 년, 한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동안 여러 가지 부침을 겪어왔었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뭐 자주 또 평화, 민족 대단결,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또 한계도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요. 우리를 설레게 했던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그 광경도 눈에 선하고요. 다리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던 광경도 눈에 선하고 그만큼 기대를 많이 줬었죠. 보면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긴장 해소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야 이제 진짜 뭔가 이루어지나 보다라는 기대감을 한껏 가졌던 그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도 곧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하노이 북미회담 이른바 노딜이라고 불렸던 그 노딜 회담 이후 후퇴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기대가 올라섰었죠. 당시 내용을 보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초기에는 보였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어떤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제안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그룹 회의라고 하죠. 한미 간의 실무 회의에서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 한 발짝도 진전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1년이 넘게 흘러왔던 거고요. 이에 대한 반발로 2020년에 올해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충격적 장면을 연출했고 나아가서는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중지하겠다라는 기존의 합의도 이제 물거품이 됐다라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까지도 내비쳤다가 어느 정도 지금은 스톱이 된 상태죠. 이후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논의를 통해서 봤을 때 남북 관계는요, 이렇게 수월한 영역일 수가 없죠, 당연히. 일단 남과 북이라는 상대가 있는 데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주요 강대국들의 이해가 막 남마처럼 얽혀 있잖아요. 미국의 이해도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또 이해도 있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이해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 당사자국인 한국과 북한만의 의도로도 되지 않고요. 또 미국의 의도만으로 되지도 않고요. 이것이 서로 시기와 때 조건과 맞물리면서 충돌과 완화 이것이 반복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통일과 연관된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것, 남북 간의 평화관계,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죠.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만한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면하고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 군사적 충돌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또 서로가 입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 흡수통일이라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남북 간의 긴장관계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들을 고조시켜왔던 정치 세력, 그리고 또 사회 세력이 상당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점을 볼 때,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평화적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헌법의 정신은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주시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도록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조항,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